지금부터 경제 저널리스트 이완배의 경제의 속살 한 주간 종합편과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월요일 방송부터 차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지난 월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에 네. 광장에 계셨죠? 네, 있었습니다. 예. 무척 추위에 떠시는 것 같던데 보니까. 네. 춥기는 되게 춥더라고요. 그런데 예. 느낌상 이미 한 오후 4시, 5시쯤 되니까 올해 들어와서 제일 많은 인원이 모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벌써 이 광화문의 광장 외 옆길까지 가득 차기 시작하고. 예. 그래서 제가 한 80만 명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참 후진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예. 국가에서 살고 있지만 참 예. 멋진 국민들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자긍심도 되게 커졌던 주말이었습니다. 예. 그 말씀은 그 4년 전에 그 박근혜를 네. 선택한 민심은 진정한 민심이 아니었다. 이런 뜻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음모론까지 나가고 싶지는 않은데요. 예. 이 주제를 가지고도 이번 주에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 속은 면이 많이 있었죠. 예, 속은 면이 많이 있었고 부정개표까지 안 가더라도요. 예. 안 가더라도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부정개표까지 있었다면 예. 그건 뭐 어떻게 그걸 진정한 민심이라고 볼 수 있었겠습니까? 예.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 역사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선거 중에 하나로 기억이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때 개표 부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우리 국민이 피해자라 할지라도 그 피해자가 피해당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렇죠. 네. 안 되죠. 예. 수정을 할 줄 아는 국민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럽습니다. 네. 네. 그때 한번 엎었어야 했고요. 또 네. 국정원 대선 개입, 그 댓글을 통한 대선 개입은 또 이미 규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미 밝혀졌고요. 그것만으로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어야 했다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뭐 오늘은 역시 월요일을 달군 최고의 뉴스는 다시 한번 특검이 이재용을 소환한 거죠. 제가 이제 법리나 정치를 잘 몰라서 특검 연장이 과연 가능하냐 이게 요즘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그렇죠. 토요일에도 특검 연장을 구호로 외쳤고요.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번 특검은 박수를 쳐주지 않을 수 없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과거에 과거 특검도 그렇고 검찰은 뭐 당연히 그렇고요. 재벌들을 소환할 때 보면 꼭 이런 말을 해요. 재벌 총수를 자꾸 부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예. 그러니까 불러도 한 번만 불러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국민 감정을 이입해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재벌이 뭔데 필요하면 더 불러야지 왜 한 번만 불러야 된다는 거냐. 저는 검찰이나 특검이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할 때 무슨 저런 개소리를 저렇게 자연스럽게 하나 싶은 울컥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특검은 뭐 기대를 전혀 저버리지 않습니다. 네, 구속영장이 재판부에 의해서 기각이 됐고 그런데 이제 보강 수사를 시작을 했고 예. 그러면 필요하다면 당연히 다시 부르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해냅니다. 이 당연한 일을 해낸 것에 대해서 특검에 우선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
잠깐 제소한 내용을 점검을 해보면은요. 예. 이번에 특검이 이재용을 불러서 따져보려고 하는 건 지난주에 그 공정위를 특검이 털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발견한 삼성 지배구조에 대한 새로운 공략 포인트를 특검이 찾은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한국의 상법하고 공정거래법은요. 순환출자, 상호출자 이런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금지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안 풀려나는 재벌이 삼성, 현대차, 롯데 이 세 곳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불법인 거죠. 근데 이 불법을 용인해 주는 이유는 그냥 이유 없이 봐준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삼성에 대해서 무지하게 많이 봐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야, 우리가 니네 지금 순환출자, 상호출자 하고 있는 거 봐주는데 그래서 국민 여론이라는 게 있으니까 지배구조를 손을 댈 때는 앞으로는 순환출자, 상호출자 이런 거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야지 우리가 국민들을 속이고 니네를 봐주는데 명분이라도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충분히 봐줄 테니까 예. 요대로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서 고칠 때에는 최소한 순환출자나 상호출자를 줄이는 걸로 해야 된다. 요런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재작년에 삼성이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겪게 되죠. 많이들 아시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무리하게 합병한 그 일인데요. 그 당시에 이재용의 회사인 제일모직을 되게 높게 쳐주고 주인이 없던 삼성물산은 최대한 낮게 쳐서 합병을 했다.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려왔는데 예. 그건 설명하기 위해서 삼성물산은 주인이 없는 회사였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언급을 해왔거든요. 예. 근데 사실 주인이 없었을 리는 없죠. 예, 주인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합병 이전에 삼성물산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삼성물산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느냐, 예.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집니다. 삼성물산 최대 주주가 삼성 SDI라는 회사예요. 그런데 삼성 SDI의 최대 주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는 삼성생명이에요. 그리고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는 제일모직입니다. 예. 그리고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는 이재용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쭉 한 줄로 요약을 하면 합병 전에 삼성물산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이재용의 지배를 받는, 제일모직의 지배를 받는, 삼성생명의 지배를 받는, 삼성전자의 지배를 받는 삼성 SDI가 지배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줄 누구의 지배를 받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고 줄줄줄 이어지니까 아니 그러면 삼성물산의 진짜 주인이 누구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너무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이재용 밑으로 간명하게 정리를 하자. 이러면서 이제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한 거거든요. 예. 문제는 제가 쭉 읊어드렸지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을 해서 새로운 지주회사가 되면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제일 정점에 서게 되면 삼성물산하고 삼성 SDI하고 관계가 또 이상해져 버립니다. 한 번에 확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 SDI는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는데 이 삼성 SDI의 최대 주주는 쭉 따라가 보면 제일모직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해버리면 이게 삼성물산은 SDI의 주인인데 SDI도 삼성물산의 주주인 이런 형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B를 지배하는데 B도 A를 지배한다. 이걸 상호출자라고 하거든요.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7시간 행불근혜가 김용민의 브리핑을 지배를 하면 예. 요거는 간단히 순서가 김용민의 브리핑은 7시간 행불근혜 밑에 있는 거죠. 예. 그런데 7시간 행불근혜가 김용민 브리핑을 지배를 하는데 김용민 브리핑도 7시간 행불근혜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서로 지배를 하는 모양이 되는 거죠. 예, 뭐야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야 그러면 두 회사의 주인은 누구인 거야? 그럼 두 회사가 모여서 우리는 그냥 김용민 씨를 주인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배구조를 간명하게 하기 위해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을 합병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또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고쳐, 막아. 이렇게 지도를 해줘야 되는 곳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야, 또 합병했더니 또 엇갈리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니들끼리 서열 좀 제대로 정해봐. 삼성물산이 삼성 SDI보다 위에 있는 놈 맞지? 그러면 삼성물산은 삼성 SDI를 지배하고 삼성 SDI는 가지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 다 팔아버려. 그래야지 위아래가 분명해지잖아. 이렇게 공정위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공정위는요. 삼성 SDI한테 야 니네 가지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
1000만 주를 팔아라 라고 명령을 할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론을 실제로 내렸고 위원장의 결재까지 다 마쳤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뭔가 공정위의 분위기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1000만 주 다 팔지 마시고요. 그러면 힘드시니까요. 절반만 파세요. 절반만. 500만 주만 파시면 봐드릴게요. 이렇게 깎아줬다는 겁니다. 예. 이걸 왜 깎아줬느냐. 합병삼성물산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맨 위에 있는 회사입니다. 예. 이 회사의 지배권이 넘어가면 이재용은 삼성그룹 전체를 다 뺏깁니다. 그래서 이재용은 삼성물산 주식 한 주 한 주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성 SDI가 삼성물산 주식 1000만 주를 팔면 이걸 시중에 내다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면 삼성의 지배구조를 위협할 수 있으니까 그 1000만 주를 자기들이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주식을 누가 사느냐. 이재용이 자기 돈을 내고 500만 주를 사가요. 그런데 1000만 주 다 살 돈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500만 주로 깎아줘. 이 딜을 청와대에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 지시로 1000만 주가 500만 주로 줄었다. 이렇게 말한 공정위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지금 특검이 이재용을 월요일에 부른 주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까지가 이제 뭐 수사 내용에 대한 그 브리핑이고요.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한 가지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작년 7월에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한참 진행 중일 때 뉴욕타임즈가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기업 범죄에 놀랄 만큼 관대한 나라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에 대해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전망을 뉴욕타임즈가 내놓은 겁니다. 이유가 뭐냐?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한국 정부와 관료들은 기업을 엄중 처벌할 의지도 권리도 없다. 그리고 이렇게 적습니다. 한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유난히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한국의 과거 저돌적인 경제 성장의 유산이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후 수십 년 동안 한국의 군부 독재자들은 기업, 특히 소수의 재벌 가문의 세금 혜택, 싼 전기료, 은행용자, 그리고 노동활동가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 등을 통해 특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뉴욕타임즈가 적었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 보도를 보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왜냐면 유럽도 아니고요. 천박한 자본주의로 치자면 세계 톱3에 들어가는 미국 신문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지적을 받으니까 저는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미국도 진짜 자본주의가 천박한데 이 천박한 미국 애들이 보기에도 한국 자본주의는 너무 후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같이 천박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하는 신용은 하는데 한국은 지금 그게 안 돼 있다라는 걸 뉴욕타임즈가 굉장히 장문의 기사로 지적을 한 거죠. 저희 청취자분들 이 사건 이름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엔론이라고요. 유명한 2000년대 초반에 회계부정 사건을 저지른 회사입니다. 뭐 워낙 유명한 사건이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엔론이라는 에너지 회사가요. 원래는 그 부시 정부의 제일 든든한 지원군으로 널리 알려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부시뿐만 아니고 아버지 부시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들 부시까지 이 부시 부자한테 후원금을 제일 많이 낸 기업이 엔론이거든요. 그런데 엔론 사태가 터진 게 2002년이니까 아들 부시가 집권한 직후예요. 그러니까 엔론은 자기가 밀어준 후원자가 대통령이 됐을 때 제일 힘이 셌을 때 이 회계 부정 사태가 터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의 경영진들이 부시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서 처벌을 좀 감경받았느냐, 부시가 좀 힘을 써줬느냐, 안 그랬습니다. 미국같이 천박한 자본주의 국가도요, 기업 범죄가 드러나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반칙하는 놈들이 잘 나가면 시장 질서가 어지러워진다는 지들끼리의 룰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엔론의 CEO였던 제프리 스킬링이라는 사람은 징역 2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도 감옥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비슷했을 때 회계 조작을 했던 월드컴이라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 버니 에버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이 사람도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이때 진짜 또 하나 창피했었던 게 뭐냐면 예. 그 엔론의 스킬링이 24년형 받았을 때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 판결을 보더니 갑자기 한국이 생각났던 모양이에요. 보도를 어떻게 하냐면 스킬링이 한국인이었다면
지금쯤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직업까지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한 줄을 적어놓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진짜 정말 온 세계적으로 개쪽 다 팔고 다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버나드 매도프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나스닥 위원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코스닥 대장, 코스닥 증권거래소 이사장쯤 되는 사람이죠. 예. 근데 이 사람이 나스닥 위원장 그만두고 다단계 돌려막기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걸렸는데 사기를 친 거죠. 형량이 얼마였냐면 징역 150년형입니다. 재산 몰수 172억 달러. 172억 달러면 20조 원이에요. 20조 원. 그러니까 이 150년형의 의미가 사람이 150년을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그때도 이미 50대였는데. 그런데 이때 재판부가 판결을 이렇게 해요. 죽어서 영원히 돼서라도 죄값을 치르라는 겁니다. 이런 강력한 경고가 있어야 비슷한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시장의 질서가 유지된다. 이 천박한 미국에서도 이 정도의 상식은 있는 거죠. 근데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금은 좀 잠잠해졌는데 작년에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 전경련, 대한상이 보수 언론 총동원돼서 했던 말이 법인세 올리면 한국 기업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갈 거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더 망가질 거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짜 법인세율이 높아지면 한국 재벌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텐데 그거는 아닌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큰 손실 아니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OECD 평균에 비해서 크게 못 미치고요.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10%나 낮고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수치를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법인세 문제는 그런 복잡한 수치를 대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조차 없는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법인세를 3%포인트 올리면 한국 재벌들이 해외로 빠져나간다. 기업하기 어려운 한국에서 누가 기업을 하려고 하겠느냐. 이런 논리를 펼친다면 제 대답은 진짜 놀고들 있네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법인세율 50%까지 높여도요. 한국 재벌들은 절대 한국을 못 벗어납니다. 걔들이 어느 나라에 가면 한국처럼 쉽게 3대, 4대 세습하고 황제처럼 살겠어요. 그렇죠. 이재용, 정의선 이런 애들이요. OECD 국가들 중에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가 몇 개 안 돼요, 우선. 그런데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나라로 본사를 옮긴다. 그 나라에 가서 이재용이 한국에서 하던 짓을 그대로 했다. 이재용, 정의선, 신동빈 이런 애들은 종신형입니다. 종신형. 최태원 불륜을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여기가 미국이었으면 대번에 소송 걸려서 전 재산 절반을 뜯겨요. 그런데 법인세율 3% 높인다고 재벌들이 본사를 해외로 옮긴다. 이게 진짜 웃기는 소리인 거죠. 지금 한국 사회를 쭉 보면 재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데도 경제를 살리자고 한다는 명목으로 그냥 풀어주고 넘어가고 이런 게 반복이 되어왔죠. 저는 이런 행위들이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국가의 영혼을 팔아치우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제가 이게 과장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2015년에 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라는 곳에서 전국의 고등학생들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청소년 정직지수 조사라는 걸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답을 하냐면요. 응답자의 56%가 절반이 넘는 수치가요. 10억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 이렇게 응답을 한 겁니다. 이게 정말 처참한 겁니다. 제가 실제로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술 좀 마시면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 30억 정도 생기면, 횡령하고 한 3년 정도 살고 나오면 나는 그거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윤리적인 사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그런 생각이 왜 생기겠습니까? 예.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나이가 적당히 든 사람들도 그렇고 머릿속에서 사기를 치고 횡령을 하고 이게 범죄로 잘 안 보이는 걸 떠나서 범죄를 저질러도 이 정도의 경제 쪽의 범죄는 크게 처벌을 안 받는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겁니다. 이재용도 그랬고 정몽구도 그랬고 감옥도 안 가니까요. 그러니까 한 10억이 생기면 감옥은 1년 정도 다녀오는 거
그 정도, 요런 고정관념이 머리에 박혀 있는 거죠. 이런 사회를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온 겁니다. 우리나라 사기 범죄가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하죠. 2013년 WTO 조사인데요. 1년 평균 사기 범죄가 30만 건, 일본에 비해서 7배나 높다고 하고요. 이것도 그런 겁니다. 남의 돈은 사기쳐서 먹어도 돼. 돈 먼 돈은 먹는 놈이 임자야. 이재용도 그렇게 했고 정몽도 그렇게 했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고도 잘 살더만. 이런 처참한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이건 뭐 애먼 정신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죄를 저질렀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을 받는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이재용을 구속시켰으면 스킬링처럼 범죄를 정확히 밝혀서 24년형, 25년형 이런 걸 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범죄에 맞게 합당한 형량을 살게 하는 게 한국 사회의 영혼을 저는 정화하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뭐 아무튼 특검이 이례적으로 두 번째로 이재용을 소환을 했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응원을 보내고요. 예. 이번에는 한국 사회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한국 사회 전체를 위해서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요일쯤에 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런 얘기합니다. 2월 20일 주간,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법원 인사가 있어서 자리 배치가 달라지던데 차라리 다음 주에 영장을 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견해도 있더라고요. 뭐 김어준 총수 잘 아시죠? 처음 들어보는 분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진짜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김어준 총수님 얼마나 존경하고요. 물론 뵌 적은 없지만 내 마음으로 팟캐스트를 안 들을 뿐이지 제가 얼마나 존경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지난번 그 기각했을 때 국민들이 아주 들불처럼 반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없었다면 이번에 그럼요. 확률 100%로 기각이 될 텐데 이번에는 한 확률이 80%가 됐다고 합니다. 네. 여전히 정말로요. 여전히 어렵긴 하겠지만 기각 확률이 높다고는 하는데 사실 법리로 보자면야 뭐 만약에 이재용이 한 짓을 김용민이가 했다면은 뭐 그냥 바로 뭐 고려할 것도 없이 그냥 집어넣는데 이 상대는 또 이재용이다 보니까 이 만만치 않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참 그래도 뭐 20% 정도 깎였다는 것만으로도 참 뭐 이재용에게는 굉장히 살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설마 이번에 또 기각이 되고 특검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저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진짜 꺾일 때까지 계속해서 두들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사회가 계속해서 삼성에 대해서 이재용의 범죄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싸워나가면 이 건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그래서 그 확률이 100%에서 80%로 60%로 점점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싸우다 보면 저는 언젠가는 한국 사회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건이 아니더라도 이제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왔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고 이재용한테 전화 온 거 아닙니까?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냐고. 알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재용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저보다 2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47이니까 49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69년생. 네. 아이고 그러면은 68년생은 쉰입니까? 예, 그렇죠. 네, 제가 올해 47이니까요. 그러면 김어준이 50대 열에 섰군요. 아이고. 점점 늙어가는 김어준입니다. 네, 50대가 되면은 은퇴를 고려해봐야 될 나이 아닌가. 그럼요. 이제는 제 인생 이모작을 할 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김창회! 이 새끼 어디 갔어? 이병 김창호! 야, 너 임마 저번에 애니메이션 보라고 존만인가 그거 가르쳐줘서 내가 다 찾아봤는데 안 나오던데? 존만이가 아니라 존바라라고요. 좀비 할 때 좀, 바보 할 때 바. 존바라라고? 유튜브에 존바라 TV 구독이요, 구독.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여성의 노화 예방을 물론 음주 속쓰림에 시달리는 남편에게 성장기 어린이 발육과 뇌 발달도. 정도 원마? 네이버 검색창에 정도 원마, 전화 080-777-6776. 지난 화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발사한 거요.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 관점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제 의견인데요. 북한도 또라이 짓을 하고 있고, 일본도 또라이가 돼가고 있고, 한국도 또라이 짓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 이 세 나라의 또라이 짓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바보 같은 또라이는 매우 안타깝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제 눈엔 제일 높아 보여요. 가끔 이제 북한을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특히 그 우리나라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진짜 도움이 안 되는 짓을 북한이 자주 합니다. 근데 저는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대해서 물론 뭐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제가 아는 게 없지만 경제학적인 이유로는 왜 저런 또라이 짓을 하는지 수긍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북한이 또라이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당연히 심각한 또라이들인데 왜 저런 또라이 짓을 하느냐에 대해서 해석은 가능하다는 말씀. 이게 제 해석이 아니고요. 그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 행동경제학이라는 학문의 한 대부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안타깝게도 작년에 돌아가신 분 중에 토머스 쉘링이라는 유명한 행동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토머스 쉘링은 남북관계뿐만 아니고 북미관계, 또 동서냉전시대, 핵경쟁 이런 국제분쟁에 게임 이론을 접목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토머스 쉘링은 북한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게임 이론에 따르면 북한은 미치광이 전략을 쓰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북한은 절대로 핵을 쏘지 않는다.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 쏘고 난리를 하는 이유는 미치광이처럼 보이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미친놈이어서가 아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벌어지는 한복판에서 북한한테 가장 유리한 선택은 나는 핵을 쏠 수 있어 하고 외치면서 핵을 안 쏘는 상황이라고 쉘링은 분석을 합니다. 북한에게 핵은 보유가 목적이지 사용이 목적이 아니라는 해석이죠. 근데 이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그 과거에 치킨 게임을 설명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용민이하고 완배가 치킨 게임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은 외길에서 피차 차를 몰고 마주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 두려워서 핸들을 먼저 꺾는 쪽이 치킨, 겁쟁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치욕을 당하기 싫어서 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둘 다 정면으로 충돌해서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치킨 게임에서 이제 완배라는 플레이어가 마주하는 경우의 수가 4가지예요. 첫째, 이게 가장 좋은 경우입니다. 최선은 완배는 핸들을 꺾지 않고 용민이가 겁을 먹고 핸들을 꺾는 경우죠. 이러면 완배는 용맹을 과시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경우, 차선은요. 완배도 핸들을 꺾었는데 다행히 용민이도 겁을 먹고 핸들을 꺾어준 거예요. 이러면 둘 다 겁쟁이가 되죠. 그러니까 좀 덜 쪽팔린 거죠. 그리고 목숨도 건지고요. 차악, 그러니까 안 좋은 경우 중에 두 번째로 안 좋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완배가 꺾었는데 용민이는 안 꺾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배가 치킨이 되는 겁니다. 겁쟁이가 되죠. 그래도 최악보다는 나아요. 목숨은 건졌으니까요. 최악이 뭐냐면 둘 다 안 꺾은 겁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거죠. 이러면 이건 뭐 겁쟁이고 용맹스럽고를 떠나서 둘 다 죽는 거니까요. 되게 한심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치킨 게임을 해보면은요. 최악의 경우가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이 최악이 가장 안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핸들을 꺾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치킨 게임을 할 때 최선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가장 뛰어난 전략이 뭐냐. 이걸 매드맨 스트래터지라고 하는데요.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핸들을 꺾지 않겠어. 뭐 이렇게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죽음도 불사하는 미치광이야. 이런 걸 계속 과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매드맨 스트래터지 중에 제일 좋은 전략은 손을 묶어버리는 거라고 해요. 완전 또라이처럼 보이는 거죠. 나는 핸들을 절대 안 꺾어 이러면서요. 예. 그러면 이제 상대가 핸들을 꺾어달라 뭐 이런 신호인 겁니다. 작년 9월에 그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막 도발을 강행했을 때요. 뉴욕타임즈가 이런 분석 기사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되게 흥미롭게 읽었는데 토마스 셸링의 게임 이론을 인용을 해서 한 설명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한국하고 대부분 서방 세계에서 북한을 진짜 미친놈이다 이렇게 취급을 했는데 뉴욕타임스 기사 제목이 이거였어요. 북한은 미치기는커녕 너무 이성적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분석은 뭐냐면 북한이 지금 치킨 게임에서 미치광이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면 쏜다. 나 또라이야. 알지? 나 미친놈이야. 이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뉴욕타임스 분석은 절대 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쏘면 아까 치킨 게임에서도 보듯이 최악의 결과가 나와요. 김정은이 핵 쏘는 순간 김정은이 죽습니다. 북한 지도부도 다 죽습니다. 걔네들도 그걸 알아요. 하지만 나는 쏠 거야. 나는 미친놈이야. 이렇게 미친놈처럼 보이는 매드맨 스트래터지, 미치광이 전략을 통해서 김정은이 그리고 그 일당들이 정권을 보장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뉴욕타임스 기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데니 로이라는 미국 정치 전문가가 한 말인데요. 미치광이 국가, 무모한 공격 등 북한에 붙은 이 꼬리표는 북한의 이익을 지키는 데 효과가 있다. 즉 북한이 호전성, 예측 불가능성 등 비이성적 이미지를 통해서 앞으로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잔혹성과 차가운 계산은 상호 배타적인 게 아니라 협력 관계에 있다. 힘이 약한 국가가 강대국을 적으로 마주했을 때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이성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북한의 전략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예. 즉 북한이 지금 핵 쏘고 하는 저런 또라이 짓은 명백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또라이 짓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진짜 북한을 또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 전략을 쓰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게 북한 민중들의 그 경제권을 지키고 자주권을 지키고 북한이라는 국가의 자주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그걸 또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겠는데 저 전술을 쓰는 이유는 김정은 일가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저는 그게 정말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독재자가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전체가 완전히 또라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동상 세워놓고 최고 전엄이 어떻고 인민들은 김일성 동상만 보면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막 국가 전체가 바보가 돼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게 이제 너무 한심하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이 또라이 짓은 게임 이론에서 보면 매우 이성적인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분명한 전략입니다. 그러면 일본은요. 북한이 이번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니까 제 눈에는 그렇게 비치더라고요. 제일 신난 게 아베였습니다. 정말 신이 나가지고 온갖 심각한 표정은 지가 다 짚고 앉아 있어요. 마지막 아베가 나야말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온몸을 다 바치는 국제 지도자이다 뭐 이런 코스프레를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 지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미국, 일본 정상회담 도중에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베하고 트럼프가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게 밤 10시 40분에 이례적으로 밤에 기자회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좀 표정이 시큰둥했습니다. 근데 아베는 뭐 너무너무 진지하고 신이 났습니다. 이 기자회견도 일본이 요구해서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베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비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또라이 짓이 뭐냐면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는 조공 외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미국을 방문하면서 트럼프한테 퍼다 준 경제적 이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조공 갖다 바쳤다는 의미에서 조공 외교라고 불러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아베가 미일 성장 고용 이니셔티브라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늘려주기 위해서 일본 국민들의 재산인 연기금을 동원해서 미국 투자를 늘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베가 지금 미국에 다 갖다 바치는 조공 외교라는 비아냥을 받는 거죠.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아베처럼 트럼프 앞에서 설설 기면 트럼프가 예뻐해 주느냐? 아니거든요. 트럼프는 만만한 놈만 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베가 트럼프를 만나니까 이 화제가 됐던 장면이 기자회견 시작하는데 악수하세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무려 19초 동안이나 아베 손을 꼭 잡고 안 놓습니다. 그러면서 아베를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트럼프가 봐요. 그러니까 아베는 이 19초나 트럼프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니까 거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는 표정을 또 짓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또 그 사진을 자기 트위터에 올려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악수를 내가 아베한테 제공했다 뭐 이러면서 자랑질을 하고요. 그러니까 또 아베는 뭐라 그러냐면 트럼프처럼 공직 경험이 없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미국의 민주주의가 역동적인지를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또 아양을 떱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아베 이 두 또라이가 모이니까 아주 올해 7월이 대풍년이라는 느낌이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베의 이 짓이 왜 또라이 짓이냐면 트럼프가 19초 동안 손을 차시 잡아주면서 일본한테 막 퍼줄 것 같잖아요. 예.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가 물어본 겁니다. 트럼프한테. 중국을 상대로 이 무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레벨 플레잉 필드라는 표현을 하던데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평평한 운동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동안 중국 통합평가절하에 대해서 계속 불평을 해왔는데 우리는 결국 평평한 운동장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무역보복 혹은 환율전쟁 이걸 하겠다고 위협을 한 거예요. 옆에 아베를 놔두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대미 무역국자 1위를 보는 나라니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두들겨 패서 많은 걸 얻어내겠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걸 왜 굳이 아베가 옆에 있는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중국이 대미 무역국자 1위 국가예요. 그런데 2위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평평한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한 건 다음 대상은 일본 너다. 이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아베를 옆에 앉혀놓고요. 예. 그러니까 아베가 아무리 조공 외교를 해도 트럼프는 일본을 봐줄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고요. 중국에 비해서 훨씬 먼저 무릎을 꿇은 아베는 아마 앞으로 트럼프의 현금 지급기가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일본이 저런 굴욕적 외교 자세를 버리지 못하면 탈탈 털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 칼폴라니 연구소 정태인 소장님께서 페이스북에 멘트를 하셨는데 그걸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안보를 위해 경제를 희생했다. 이거야말로 퍼주기다. 하지만 트럼프는 평평한 운동장이라는 말로 아무리 그런다 해도 통화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돌려 말했다. 상대가 미리 넙죽 엎드리면 장사꾼은 거기서부터 용으로 놓고 다시 계산을 시작할 뿐이다. 아베가 이제 앞으로 털릴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베의 저 또라이 짓에도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보 아니듯이 아베도 바보가 아닌 거죠. 아베도 미국에 탈탈 털릴 각오를 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베가 이번에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때 흥분한 모습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주도하면서 역설한 그 대목이죠. 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어. 그래서 미일 동맹을 우리는 강화할 거야.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베는 미국에 딸랑거릴 거고요. 그리고 북한을 두들겨 팬다는 명목으로 궁극적으로 뭘 하고 싶은 거냐. 예. 제 생각에는 미국의 허락을 받아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이뤄내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아베의 꿈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일본 제국의 재건, 강력한 군사력의 확보. 근데 이건 미국이 허락 안 해주면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베는 일본이 경제적으로 미국에 다 퍼주는 한이 있어도 그 대가를 미국으로부터 군사 대국화를 허락받는 것으로 북한이라는 빌미도 있으니까요. 가름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을 하니까 아베가 너무 신난 거예요. 봐라, 야, 우리도 군사 대국화로 가야 된다. 트럼프 형님도 우리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희생하자. 경제적으로 좀 손해보자.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아베의 또라이 짓도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저 또라이 짓으로 일본 민중들의 고통은 가중될 거고요. 일본의 경제 상황은 더 나빠지겠죠. 하지만 아베는 어쨌든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쓰고 군사 대국화를 얻기 위한 또라이 짓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국의 또라이 짓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또라이 짓도
일본의 또라이 짓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또라이 짓을 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제가 지금 황교안 유일호 콤비가 하는 이 또라이 짓을 보면 우리는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또라이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미치광이 전략으로 정권을 보호하려고 시도하기라도 하고 일본은 조공회교로 군사대국화의 길이라도 틀려고 하는데 한국은 시청 광장에서 또라이들이 성조기 들고 미국 만세를 외치고 유일호는 대미 무역 흑자를 우리가 먼저 줄이겠다고 선언을 하고 미국산 셰일가스,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 늘리겠다고 하고 무기 구입 확대도 검토할 수 있겠다고 막 다 갖다 바치고 있는데 얻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미군 주둔에 찬성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주국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도 당장 자주국방이 가능하다고 믿는 쪽이에요. 그런데 백보를 양보해서 보수 세력들이 말하는 미군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 이 말을 인정한다고 쳐도요. 저렇게 경제적으로 다 퍼주면 최소한 일본처럼 뭐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무기를 좀 할인해 준다거나 주한미군 주둔하는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좀 깎아준다거나 경제적으로 우리가 퍼줬으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군사적으로라도 얻는 거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황교안, 유일호 콤비는 미국에 다 퍼주겠다고 하는데 미국은 거기다 대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 보고 더 내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퍼주고 군사적으로도 퍼주고 그냥 한국은 글로벌 호구가 되고 있는 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 일본, 한국이 다 또라이 짓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또라이의 갑은 지조는 한국입니다. 한국이 제일 바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한국의 외교와 무역 정책의 틀을 새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관님들께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판결이 늦어질수록 한국 경제가, 한국 외교가, 한국 무역이 더 큰 수렁에 빠질 거라고요. 그래서 부디 좀 조속히 결론이 나서요. 외교와 무역 정책의 틀이 이 트럼프에 맞서서 빨리 좀 한국의 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 틀을 빨리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좀 결론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소망을 합니다. 뭐 정말 일본이나 북한은 작심하고 연기를 하는 그런 또라이라면은 한국은 뭐 있는 그대로 또라이라는 생각을 키울 길이 없습니다. 환장하는 거죠. 이젠 뭐 또라이 짓을 하더라도 뭔 전략을 갖고 또라이 짓하는 외장하드가 아닌 내장하드를 갖춘 그런 대통령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구의 이름으로, 김대중의 이름으로, 노무현의 이름으로 정의로운 나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까? 이재명의 언어와 철학을 말한다. 어느 날 이재명을 만났다. 도서출판 이맛돌.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지난 수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완배 기자님 반려동물 찡빵이었나요? 네, 찡빵군. 네. 많이 컸죠? 많이 컸죠. 이제 체중이 3kg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돼양이가 되겠군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조심해야 합니다. 돼지로 사는 삶은 참 무척 고된 삶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동물권을 존중하는 사람 중에 인권의식이 낮은 분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화가 보편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한 가지 안 좋은 점이라면 저도 이건 그냥 들리는 소문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반려동물을 키우면 특히 고양이를 키울 경우에 그 진중권 교수님의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과 너무 행복해서 투쟁성이 약간 약화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진 교수님께서 고양이를 키우신 이후에 투쟁성이 약화되셨다는 소문이 있어서 농담이었겠지만 아무튼 되게 행복합니다. 반려동물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 정상근 동지도 반드시 반려동물과는 거리를 둬야 되겠군요. 네. 그 사람 말고는 혁명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 네, 정상근 동지는 뭐 캔커피 겉에도 LPG라고 쓰고 그렇게 마시고요. 항상 투쟁 속에서 사셔야죠. 그분은. 예, 참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참 우리 시대에 어르신이라고 불리는 이런 노인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인권도 모르고 뭐 더더욱 동물권도 모르고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세월의 희생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도 글을 남겼습니다마는 인간에게는 그 투쟁 총량의 법칙이란 게 있다. 그래서 젊어서 대학교 다닐 때 투쟁 많이 한 분들이 늙어서 이렇게 투쟁성이 많이 약화되는 그런 사례. 또 젊어서 이렇게 뭐 박정희 정권에 그 발맞춰서 이 청춘을 보냈다가 나이 들어서 아스팔트에서 투쟁성을 막 발현하는 이런 어르신들 보면서 뭐 투쟁 총량의 법칙이란 게 혹시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해보는데 말이죠. 오늘 그 노인 세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제가 좀 착잡해요, 요즘. 그러니까, 뭐 정호희 대표님께서도 그런 말씀 해주시고, 그 정선태 교수님께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제가 이제 나이가 50을 향해 가면서, 노년 세대의 보수화 경향, 요즘 태극기 집회? 뭐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그 황당한 반동 성향의 집회의 양태를 보고 참 되게 착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며칠 동안 고민하던 세대 갈등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제 시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리의 궁금증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우리 노인 세대는 저 처참한 집회에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그것까진 괜찮은데,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악령같이 소리를 질러요. 제가 주로 촛불 집회에 참석하면 있는 위치가 동아일보 사거리에 주로 앉아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차벽이 설치되어 있는 곳하고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은 태극기 집회고 앞쪽은 촛불 집회고 접경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서 집회를 보면 이제 촛불 집회 쪽 연사가 잠깐 연사를 중단하면요. 뒤쪽에서 태극기 집회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게 소리를 들어보면 연설도 아니고요. 절규도 아니고 뭔가 악령이 들리는 듯한 목소리처럼 저는 들립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우리 모두 다 박근혜 대통령님 이름을 함께 불러봅시다. 이러면 사람들이 박근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심리학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좋아하는 학문이고 그래서 저걸 보면 대표적인 인지 부조화 현상인 것 같다. 신격화에 의한 자기 정체성 부정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심리를 분석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머리로는 왜 저러는지가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막상 진짜 옆에서 들어보면 황당합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그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근데 이걸 간단히 해석을 하면 이렇죠. 뭐 돈을 2만 원을 주니까 나왔다. 아주 간단한 해석인데 이걸 그렇게 간단하게만 할 수가 없는 게요. 어찌됐건 세대 간 여론조사를 해보면 노년층의 보수화는 분명한 현상이죠. 2만 원을 안 받고도 그 자리에 나온 분들도 있고요. 또 집회에 안 나왔더라도 문재인 이름만 들으면 일단 쳐 죽을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노인층이 없다고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를 경제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게 제 며칠 동안의 고민이었어요. 네,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에서요. 가족이라는 단위, 그러니까 어느 경제 시스템에서 가족이라는 단위가 경제 시스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가족이라는 단위가 굉장히 오랫동안 일종의 뭐라 그럴까 생계 유지 공동체 뭐 이런 모습을 띠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가족이라는 단위 안에서 피어나는 사랑, 애정 이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가정은 사랑을 주축으로 존속을 하죠. 근데 그 사랑이라는 뼈대 겉에 생계 유지 공동체라는 성격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만 해도 가족은 노동력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 먹을 건 다 자기들이 타고나 이런 신념 아래 다산이 장려되는 사회였고요. 이 말은 곧 농경사회에서 자식은 또 다른 노동력의 확보였던 겁니다. 쪽수의 일환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자본주의화가 되면서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냐면 자녀의 양육이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변질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농경사회는요. 땅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사회였습니다. 소작농들의 꿈은 내 땅을 갖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국이 농지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작농들이 어떤 형태로건 자기 땅을 갖죠. 그러면 모두가 다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60년대, 70년대가 되니까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자기 땅을 가졌는데도 삶이 하나도 안 나아지는 거예요. 정부는 악랄한 저고가 정책을 펼칩니다. 노동자들에게 싼 값으로 밥을 먹여야 저임금으로 착취를 하니까요. 이러니까 이 저고가 정책에 짓눌려서 농민들의 삶이 여전히 죽음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 등장한 게 교육 열풍이거든요. 오골탑의 정신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자식 교육 잘 시키면 모든 경제적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강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교육보험이라는 게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교육을 보험으로 만든 최초의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고요. 그게 교보그룹의 전신이고요. 이 말은 뭐냐면 온 가족이 올인해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만 출세시키면 모든 가족이 그 출세한 한 명으로부터 생계와 생존을 보장받는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생계유지 공동체입니다. 이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모두가요.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자기 인생이 없죠. 박봉에 돈도 없는데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허리 휘는 과정에서도 교육보험 꼬박꼬박 내고 자식 새끼 여럿 있는 중에서 하나만 어떻게든 명문대 보내서 혹은 서울에 취직시켜서 성공해야 온 가족이 의존하는 시스템이니까요. 부모도 피곤하죠. 성공한 장남도 피곤해요.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서 된 것 같은데 어느 중년쯤 되면 온 가족이 자기들한테 다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요즘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 그 지방에 가보면요. 후배들이나 동기들 중에 사법고시 패스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고향이 시골인 애들은 시골에 플래카드가 붙는데요. 아무개집 첫째 아들 누구누구누구군 사법고시 합격, 경축 이런 게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촌스러운 짓을 하냐고 깔깔대고 웃는데 이게 단지 마을 공동체의 미풍양속이 아니거든요. 이 플래카드 퍼포먼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정상적인 생계유지 공동체 가정판의 확대판, 마을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서 검사가 나왔다, 판사가 나왔다. 이거는 우리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 중에 누구 하나의 성공이 그 공동체 경제에 전체적인 혜택을 주는 시스템이 한국 사회를 지탱해 왔다는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뭐 강남에서 명문대를 가기 위한 조건이 4가지라고 한다는 오래된 얘기가 있잖아요. 뭐 1번이 할아버지의 재력, 2번이 엄마의 정보력, 3번이 아빠의 무관심, 넷째가 형제의 희생. 이 4가지가 있어야 가족 중 한 명이 명문대를 간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부모의 돈으로는 안 되니까 할아버지도 돈을 좀 보태야 되고, 엄마는 치맛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되고, 아빠는 자식이 3시간도 못 자고 공부하는데 막 동정심을 가지니까 아빠는 무관심해야 되고, 그리고 형제 전체 둘을 동시에 명문대 보낼 경제적 능력은 없으니까 똘똘한 애 하나만 보내고 나머지 하나는 포기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그 투자받은 아이가 성공을 하면 그때부터 이 생계유지 가정공동체의 권력은 급속도로 그 성공한, 이제 보통은 장남이죠. 장남을 중심으로 재편이 됩니다. 그리고 노년이 된 부모님과 또 이제 형과 오빠를 위해서 상고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안 보내주니까 취업 전선에 뛰어든 동생들은 또 장남만 쳐다봅니다. 피차 불행한 삶입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가정이 그 장남한테 올인을 했으니까요. 저는 이 미풍양속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한국의 관행도요. 이걸 굉장히 도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행복한 가정이죠. 예, 효도하는 가정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는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은 굉장히 많지만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단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관행이 끈끈한 가족의만의 상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가정이라는 건 생계 유지 공동체라는 성격이 있고 그 공동체의 특징은 보통 장남에게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 장남은 부모의 생계를 유지하는 책임을 가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관행이 순수한 가족의 사랑이었다면 왜 남편 쪽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게 일반적이겠어요? 예, 아내 쪽 부모도 같이 모시고 살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장남에게는 뭔가 그런 책무가 주어지고 가족은 모두 장남에게 올인하고 이런 경제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계 유지 공동체가 보통 1960년대, 70년대 이제 젊은 고등학생을 서울로 유학 보내서 뭐 경기고 같은 명문고등학교를 보내고 올인을 하면서 강화가 되는데요. 이때 투자를 받은 장남들이 부모 형제를 본격적으로 부양하면서 살기 시작한 때가 1980년대입니다.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사회 핵심층이 돼서 40대가 돼서 그 책임을 다 떠안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1980년대는 한국 경제의 황금기라고 불리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소득 분배율이 급속도로 개선이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1987년부터 1996년까지는 한국 자본주의가 활짝 꽃피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한국 자본주의 패러다임을 바꾼 일대 사건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987년 이후에 단 1년 만에 노조 가입률이 20%까지 치솟았습니다. 얼마나 노조가 강해졌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연평균 실질 경제 성장률이 8.3%나 됐습니다. 지금 우리 2. 몇 %밖에 안 되잖아요. 10년 내내 안정적으로 고성장을 한 겁니다. 이때 일자리가 매년 50만 개씩 늘어났습니다. 고용률도 역사상 최고치 61%까지 근접을 했었습니다. 이때 비정규직 이런 거 없었어요. 불평등 나타내는 지표 중에 지니계수라는 게 있는데요. 뭐 이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1990년대 초반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자본주의 역사에서 소득이 가장 평평하게 분배가 됐던 시기가 바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었던 겁니다. 부가 공평하게 노동자들에게 많이 돌아갔고 중산층 숫자가 이때 가장 두꺼워졌었던 시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1960년대, 70년대 우골탑의 전통을 받아서 가족의 모든 투자를 받은 장남들이 1980년대, 90년대 초반 40대가 돼서 가족 전부를 떠먹여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 불안정한 생계 유지 공동체가 이어질 수 있었던 건 하필 그때 한국이 잘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사이에 불화도 생기고 충돌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다. 장남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리고 부모님께 용돈도 매달 드려요. 그러면 부모님은 나가서 막 자랑을 하죠. 야, 나 이번에 우리 아들한테 용돈 얼마 받았어. 이러면서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순간에는 세대 갈등은 강하게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980년대 우리의 세대 갈등이 지금처럼 강했는지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는 어찌됐건 아주 성기게 얽혀 있었지만 노년 세대와 장년 세대는 경제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한 40대들은 똑같은 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바랐을 겁니다. 우리도 니들 교육 열심히 시킬게. 뭐 여유가 좀 생겼으니까 이제는 장남뿐만 아니라 딸들도 다 대학 보내줄게. 투자 좀 많이 할게. 그리고 당연히 자기가 자기 부모 세대를 모셨던 것처럼 이 경제 공동체도 자기가 노인이 됐을 때도 유지되기를 원했던 거겠죠. 근데 이제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겁니다. 근데 이 엉성한 생계 유지 공동체가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박살이 나버린 이유는 하나예요. 국가 전체가 너무 가난해진 겁니다. 1% 기득권층 말고 국민 전체가 너무 가난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노년 세대가요. 자기 자식들에게 이 80년대에 다 자기 부모를 봉양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노년 세대가 야, 우리도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다 모시고 살았어. 우리 부모님 생계 우리가 다 챙겨드렸어. 야, 자식 세대 니들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자녀 세대에게 강요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녀 세대들은 그걸 못해요. 효심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40대가 전부 다 해고되기 직전인데요. 혹은 해고를 당했거나요. 혹은 치킨집을 차렸는데 망했거나요. 자기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무슨 수로 부모 세대를 모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벌어지는 세대 갈등의 핵심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국민소득이 급속도로 하락을 하니까 가정이라는 느슨한 생계유지 공동체로 연결됐던 세대 간의 연결고리가 팍살이 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일자리를 두고 이제 세대끼리 서로 치고받고 있는 거죠.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를 비난을 해요. 요즘 젊은 것들 해외로 나가서 고생을 해야지 말이야. 물론 자기 자식한테는 안 그러지만 자기 자식들 또래들은 싸잡아 비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봉양받는 걸 당연히 여기고 살았는데 그게 깨진 거죠. 자기는 부모를 봉양했는데 자녀 세대는 봉양을 할 생각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문제의 출발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랫동안 민중의 생계라는 것을요. 사람의 생존이라는 것을 너무나 느슨하고 허술한 가족 공동체, 경제 공동체에 맡겨왔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이지만 그나마 이게 유지가 되려면 가족 경제 공동체가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최소한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분배가 잘 안 되면 가족 경제 공동체가 뭐가 없는 거죠. 예. 장남도 돈이 있어야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깨지고 나니까 노년 세대의 상실감, 배신감이 극단적으로 표출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예.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분노가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표출이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노인분들이 못 사는 건 청년 세대가 노인 세대를 봉양을 잘 못해서가 아닙니다. 애초부터 인간의 생존을 그런 느슨한 가족 경제 공동체에 맡긴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첫 번째 이유고 그 느슨한 가족 경제 공동체조차도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착취가 심해진 한국 자본주의 시스템이 두 번째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 노인 세대들은 막상 가난에 몰리고 생존의 위협을 받으니까 그게 데모하는 젊은이들 때문이고 빨갱이들 때문이라고 엉뚱한 대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자본은 이 분노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인간의 실존적 존재를 망가뜨리죠.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에 나온 노인분들 보면 눈빛이 광기에 서려 있는 거예요. 정호희 대표님 말씀대로요. 민중을 아둔하다 못해 반쯤 미치도록 지금 자본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여성 혐오 문제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겁니다. 예.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여성 혐오가 이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여성들이 사회 진출한다고 이렇게 여성을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민권이라는 거는요. 임금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너희를 시민이야라고 인정을 해주는 사람들은 돈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됐을 때 겨우 인정을 해주는 거였어요. 이 대부분 남성 노동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성은 너무 하찮은 존재여서 보호해줘야 되는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남성들은 너무나 당연히 군대를 갔습니다. 그건 불평등이 아니라 남자의 권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유지가 되는 이유는 남자가 시민권을 독차지하고 대신 시민권도 못 얻은 여성 따위는 보호해준다. 이런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거들먹 걸릴 권리를 얻는 대신에 나라를 지켜준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자고 이래로 역사를 보면 여자도 군대 가라 이런 요구를 남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남자의 권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여성이 사회 진출을 활발히 하니까 여성에 대한 혐오가 나타나서 여자도 군대 가라 이런 주장이 나타났다? 저는 이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인류에게 주어졌던 시민권의 총량이 너무 없어진 겁니다. 사회가 너무 가난해지니까 일자리가 충분해지지 않으니까 남성들이 내 일자리를 여성에게 빼앗기고 있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문제의 본질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못 살게 됐다는 거지 여성이 사회 진출을 한 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지금 일부 노인분들의 저 광기는 빈곤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저분들이 태생적으로 악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자신의 빈곤함을 설명할 이유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원인을 예전처럼 젊은이들이 공손하지 않아서 노인을 잘 봉양하지 않아서 좌파들이 득실돼서 라고 착각하지만 그게 문제의 본질은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회 전체가 가난해졌기 때문이고 민중들의 삶을요 생존을 근본적으로 가족경제 공동체라는 느슨한 시스템의 책임을 물렸던 천박한 자본주의가 몰락해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인분들의 저 성향은 나는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요. 노인이건 어린이건 여성이건 성소수자건 청년이건
작년이건 누구나 다 생존 자체를 걱정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를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되면 저 관계가 상당히 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빈곤한 삶 속에서 박근혜 최순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박근혜 뭐 이런 걸 외치는 이 처참한 우리 노인 세대의 정신적 질곡을 끝내기 위해서라도요. 이번 촛불혁명이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만드는 그러니까 적어도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죽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로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며칠 사이에 많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이완배 기자님 말씀을 네. 종합해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불평등 또 빈곤 이게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렇습니다. 보수 정치 세력에겐 이득이고 당연합니다. 이게 당연합니다.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그러니까 모두가 다 두루 공평하게 잘 살게 당연합니다. 되면 뭐 진보 정치 세력에게 이득이고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강연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자본은 민중들도 잘 살고 자본도 잘 살고 이런 길이 있으면 선택할래?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다. 민중들이 가난하고 더 박을 가리고 더 경쟁할수록 지들끼리 더 치고받고 더 물고 뜯을수록 자본은 유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민중들을 압살하면서 그들 안에서의 분열을 조장하죠. 이건 300년 자본주의 시대에 한 번도 없어지지 않았던 관행이에요. 그리고 교묘하게 그걸 이용해서 노인들의 분노를 이런 식으로 표출하도록 이용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거죠. 예. 그렇다면은 뭐 이번 대선에서 빈곤을 위해 투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합니다. 예. 우리의 선택지는 너무나 뻔합니다. 예. 아유, 하루속히 빨리 대선이 와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꺼봐 헌집 줄게 직거래다오. 불안한 마음 날려버리고 중개수수료 부담 프리. 웹과 앱에서 두꺼비 세상. 만나보세요. 두꺼비 세상.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지난 목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예. 이 방송을 팟캐스트로 접하실 분들께는 뭐 집행이 되느냐 마느냐 이게 이미 다 나온 뒤에 이야기일 텐데요. 네. 자, 참 초조한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게 예전에는 기다렸죠. 영장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기다리고 녹음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국민TV 뉴스K에서 라이브로 지금 방송이 16일 오후 3시 40분 요때 방송을 하고 있는데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16일 밤 늦게나 혹은 17일에 주로 들으시니까요. 아마 대부분 들으시는 분들은 이재용 구속 여부의 결과를 아시는 상태에서 들으실 것 같은데 방송을 하는 저는 지금 한창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벌어지는 중간에 방송을 하는 거여서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또 두 가지 버전으로 녹음할 수는 또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미 결과가 나온 상태라면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좀 김이 빠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 이야기는 제가 언제 한번 꼭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여서 제가 왜 삼성 이재용 구속에 이렇게 집착하는지에 대한 뭐 개인적인 변이라면 변이고요. 경제학적인 이유라면 경제학적인 이유입니다. 그걸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가십부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저한테 무슨 예측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하도 틀리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저한테 이재용이 구속될 것 같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경제 기자지 법조 기자가 아니어서 예. 구속 여부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거죠.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저 대신 김프로께서 이 방송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뻔하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걔가 좀 비싸요. 아, 그런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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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PD님께서 예전 탄핵 가결 때부터요. 예. 그 뭐 탄핵 인용이 언제 될 것이냐, 뭐 박근혜 퇴진이 언제 될 것이냐 이런 거를 출연하시는 모든 분들께 물어보셨었잖아요. 예, 예. 삼겹살 얘기도 하시고요. 예. 저한테는 안 물어보셨거든요. 물어봐도 어차피 틀릴 것 같아서 안 물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만약에 이번에 저한테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결정이 다 나는 상태지만 저는 하루 전이니까요. 이재용이 구속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 어디에 돈을 걸겠느냐 하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번엔 이 배팅엔 참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재용이 구속이 된다에 걸겠습니다. 뭐 얼마를 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논리적인 근거 때문에 이재용 구속에 거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법리적인 판단의 근거를 잘 모르니까요. 제가 이재용 구속에 배팅을 하는 건 염원을 담아서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청소년 관련 경제책 이런 거 쓸 때 원고를 쓸 때 그 안에 꼭 그렇게 적습니다. 예. 경제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확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브라질하고 월드컵에서 붙으면 그걸 가지고 친구들하고 내기를 하게 되면 응원은 열심히 한국 이겨라 하고 돈은 브라질이 이긴다에 걸어라. 그게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해요. 예. 그게 훨씬 더 이성적이고 확률 높은 쪽을 선택하는 합리적 선택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책이나 원고에 이렇게 적어놓고 막상 월드컵에서 한국하고 브라질하고 붙으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응원도 한국을 하고요. 돈도 한국 쪽에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부르는데 경제적 인간이라는 뜻인데요. 예. 저는 그런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못 되는 거죠. 그리고 언행일치도 안 됩니다. 책에는 브라질에 걸라고 적어놓고 정작 저는 한국이 이긴다에 돈을 겁니다. 예. 근데 왜 이런 확률 낮은 비합리적 선택을 하느냐. 예. 그만큼 저는 한국이 이기는 것을 열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염원이 합리성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용 구속에 돈을 거는 이유는 이재용이 구속될 확률이 높아 보여서가 아니고요. 그만큼 이재용 구속을 열망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이기는 것보다도 저는 훨씬 더 크게 이재용이 구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재용의 구속 확률이 낮아 보이더라도요. 예, 제 열망을 담아서 한 얼마쯤 걸까요? 한 10만 원 정도는 제가 충분히 희생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이재용 구속되는 쪽에 10만 원을 걸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었었던 이야기는 뇌물이라는 게요. 특히 국가 고위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뇌물 행위가 얼마나 경제학적으로 나쁜 행위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물론 뇌물은 범죄죠. 그리고 뇌물 거래는 공식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지금 삼성의 경우를 보면 400억 원이 넘는 돈을 최순실, 정유라, 박근혜 트리오한테 갖다 바쳤고 그 대가로 여러 가지를 얻어냈다. 이게 지금 혐의 내용인데요. 예. 경제학에서는 그 정상적인 거래를 말할 때 등가 교환 원칙이라는 불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가 교환의 법칙. 네. 100원을 내면 100원어치의 뭔가를 돌려받는다는 거죠. 이건 개개의 거래에서 반드시 이 등가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약간 부등가 교환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 거래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래서 결국 그 거래의 평균치를 내보면 결국 거래의 총량과 평균은 등가 교환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등가 교환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특정 거래에서 부등가 교환이 이루어져도 거래를 쭉 따라가 보면 언젠가는 평균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누군가가 1,000원을 지불했으면 누군가는 1,000원어치를 가져갔고 이런 등가 교환이 성립이 됩니다. 예. 근데 뇌물은요. 일견 딱 보기에도 이 등가 교환의 법칙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용이 지금 400억 원의 뇌물을 박근혜한테 줬다고 치고요. 그러면 이재용이 되돌려받은 것의 가치는 무조건 400억 원보다 커야 그 거래가 성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400억을 내고 400억치를 받을 거면 등가 교환을 할 거면 그걸 왜 범죄 행위인 뇌물이라는 형태로 하겠습니까? 그냥 떳떳하게 공개된 시장에서 사고 팔면 되는 건데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뇌물이라는 형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 행위라는 뇌물이라는 형태로 400억 원을 줬다는 것은
반드시 이재용은 400억 이상의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참여연대의 계산을 인용을 하면 이재용이 이 뇌물 행위로 얻은 것은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으로 약 3조 원대의 이익을 얻었다고 추정을 해요. 그러면 이건 엄청난 부등가 교환인 겁니다. 400억 원 내고 3조를 먹는 건 뭐 노다지 장사죠, 노다지 장사. 그러면 이 명백한 부등가 교환, 400억을 내고 3조를 먹는 이 황당한 거래가 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예. 이 원칙적으로 3조를 내주는 쪽이 바보여야 가능한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400억을 받고 3조를 내주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최순실은 이 엄청난 부등가 교환을 감행을 합니다. 왜 이 바보짓을 했을까? 그건 바로 400억을 먹는 건 자기들인데 내주는 3조 원은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는 400억을 받고 자기 돈 3조를 내주는 거면 그 교환을 하지 않았겠지만 400억을 받고 그냥 처먹은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3조는 남의 돈을 내주기 때문에 그 거래를 한 거겠죠. 예.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부등가 교환이 성립되는 이유는 그 3조를 누군가로부터 뺏어서 내줬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 3조는 결국 누구로부터 뺏었느냐. 국민들로부터 약탈할 권한이 있는 자가 이 거래를 성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고위공직자들, 대통령,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이 교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거래를 쭉 한번 다 따라가 보면 등가 교환이 됩니다. 예. 박근혜는 400억을 먹었어요. 이재용은 3조를 먹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엄청난 부등가 교환인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가 3조 400억어치의 손해를 봤다고 드러나면 이게 이제 다시 등가 교환이 되는 거죠. 손실과 이익이 맞는 겁니다. 계산이 맞아지죠. 그렇다면 3조 400억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구냐? 국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의 뇌물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가 되는 거예요. 예. 피해자가 온 국민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분개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완배는요. 이재용과 박근혜가 벌인 이 뇌물 범죄의 직접 피해자예요. 예. 김용민 PD님도 피해자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도 직접 피해자입니다. 본인이 혁명동지임을 한사코 부인하는 정상근 동지도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분노한 정상근 동지는 이번 주말에 기사 쓰시지 말고 혁명전선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직접 피해를 보신 분이에요. 그분은. 제가 좀 힘이 약해져서 큰일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명정신이 박약해지더라도 본인이 피해를 봤다는 생각에 분노해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 심지어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해서요. 그 눈덩이 효과라는 거죠. 잠겨있는 돈이 풀렸을 때 그 돈이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눈덩이처럼 드러난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이재용 재산이 8조라고 해요. 근데 그 8조는 대부분 주식입니다. 예. 그런데 이 8조 원어치의 주식은 원래 이재용의 재산이 아니에요. 물려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재용이 돈 내고 산 것도 아닙니다. 편법으로 60억 원을 창조적으로 불려서 8조를 만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재용이 지금 8조 원어치 주식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졌다면요. 이건 8조 원을 주식시장에서 돈을 내고 누군가로부터 매매를 해서 주식을 사들였어야 하는 돈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즉 정상적인 방식이었다면 8조 원은 주식 거래라는 형태로 이재용으로부터 다른 주주들 손에 들어갔어야 되는 돈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주주들은 그 8조 원을 벌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른 주식을 샀거나 아니면은 돈 벌었다고 소비에 썼거나 물건을 샀거나 이런 식으로 시중에 그 돈을 유통을 시켰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재용이 그걸 안 내고 신이 인간을 창조하듯이 8조 원을 새로 창조해 버렸다니까요. 그러면 국가 경제를 위해서 한참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어야 되는 돈 8조 원이 이재용이 잠궈버린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8조 원어치가 국민 손해가 되는 겁니다. 일단. 예. 그런데 이게 단지 국민들의 손해액이 8조 원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스노우볼 효과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1조 원을 시장에 풀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1조 원어치만 늘어나느냐? 아닙니다. 예,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1조 원을 국가가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줬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1조 원을 전부 다 소비에 쓴다고 가정하지 않아요. 경제학에서는요. 예.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한 1조 원 중에 20%는 저축을 할 거야. 공짜 돈이 생겼으니까. 예. 그리고 80%는 소비에 쓸 거야.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예. 이걸 뭐 조금 어려운 말로 한 개 소비 성향이 0.8이다. 한 개 저축 성향이 0.2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 돈을 풀면 20%는 저축하고 80%는 국민들이 쓴다고 하면 1조를 풀었을 때 소비시장에 풀리는 돈은 8천억 원이 되겠죠. 융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8천억 원어치 물건을 소비들이 사면요. 생산자들은요. 그 8천억을 버는 겁니다. 물건 만든 사람이 물건을 팔아서 8천억 원을 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물건 만들어서 판 생산자들은 8천억이라는 새로운 소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쓰겠죠. 여기서도 20%는 저축하고 80%는 쓴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6,400억의 새로운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이 새로운 소비는 또 새로운 생산자의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 6,400억의 새로운 소득을 얻은 생산자들은 그 중에 또 80%를 씁니다. 또 한 5천억 원 정도의 새로운 소비를 낳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부가 시중에 돈을 풀면요. 그 돈은 딱 그 돈 어치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눈덩이처럼 소비를 자극해서 불어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승수 효과 혹은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재용이 가로챈 돈이 8조 원이에요. 그리고 그걸 딱 잠궈놨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라면 시중에 풀려서 소비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야 될 저 돈인데 저게 제대로만 풀렸다면 8조 원어치만 풀리는 게 아니고 엄청난 승수 효과, 눈덩이 효과가 돼서 저게 10몇 조 원, 20조 원 가까이 소비 진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재용이 지금 편법, 불법 다 써서 지 주식계좌에 딱 박아놓는 바람에 수십조 원에 이르는 소비 진작 효과를 이재용이 가로막은 거고요. 이건 엄청난 대국민 범죄인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우리 모두인 거예요. 이게 제가 이재용의 구속을 열망하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이재용의 전 뇌물 범죄와 8조 원 재산을 부풀린 범죄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분노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해소를 하면 국민 경제에 굉장히 큰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결과를 다 아시고 들으시겠죠. 방송을 들으시는 순간에 한국 사회가 정말로 역사적인 진일보를 했는지 아니면 다시 삼성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과거로 퇴행했는지, 그러니까 어떤 시간에서 방송을 들으시는지 정말 매우 궁금합니다. 저도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온 국민을 피해자로 만든 이 초대형 뇌물 사건의 주범조차 한국 사회가 단죄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의 정의라는 건 뭘 기준으로 운영된다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이번에는 정의가 꼭 실현이 돼서요. 돌아가신 뒤 시신까지 탈취당했던 삼성전자 서비스지의 염호석 동지, 또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중에 79분 돌아가신 분들, 이분들 영정 앞에 우리가 시민들이 그분들을 지켜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가해자에게 죄값을 물리는 사회를 우리 촛불로 만들어낸 것으로 우리들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의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 방송에 나가는 시간에 이재용 구속이라는 한국 사회의 큰 진보의 희소식이 들리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법원이 매우 정치적인 조직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홍준표 무죄 결정, 그리고 특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법원에다가 요청한 거 아닙니까? 이거 기각되고. 연거푸 사실 시민을 실망시키는 그런 결과를 내놓은 법원인데 이게 이재용을 구속시키기 위한 그런 전조가 될지 아니면 우리 원래 이래 원래 나쁜 놈이야 선언하는 날이 될지 우리한테 뭘 기대하니 이런 신호가 될지 주목됩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불행을 위해서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과연 아닙니다. 이재용의 불행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재용도 또 감옥 한번 갔다 와야 뭐 경영자로서 더 완숙한 경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재용과 삼성을 위해서. 정의에 대한 관념도 바로 세우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균 소독 여러 번 하지 마세요. 냄새 없는 살균수 클린비아트가 안전하게 당신을 지켜줍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클린비아트를 만나보거라. 인터넷으로 클린비아트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지난 금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온 지구가 이분의 논평을 듣고 싶어합니다. 이완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축하 인사를 많이 받으셨죠? 예, 많이 받았습니다. 네. 남의 불행을 갖고 왜 축하를 네. 받으시나? 지나치게 많은 축하 인사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요. 저는 전혀 기대를 안 했거든요. 네, 이건 네. 틀림없이 기각이다. 네. 대한민국은 삼성 왕국이다. 이런 믿음이 확고했는데, 네. 근데 이재용 씨가 감옥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굉장히 기뻤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도 2017년 2월 17일이 정말 한국 현대사에서 저한테는 제일 의미 있는 날 중에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사회가 역사적인 진일보를 하게 됐다고 믿고요. 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재용 구속이 박근혜 구속, 어쩌면은 그거보다도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79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게 삼성공화국이니까요. 정치 권력은 시민들이 무너뜨린 적이 있었지만 이 일을 해냈다는 건 진짜 한국 현대사의 길이 남을 눈부신 역사적 진전이라고 믿습니다. 예. 우선 이게 조금 가볍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재용 구속 소식을 들으면서 그 권영국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비를 맞으시면서 서초동 법원 앞에서 철야투쟁을 하신 법조인분들 환호성하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예. 그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당연히 함께 촛불을 든 1300 촛불 시민들께도 되게 많은 생각이 났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일반론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또 어떤 특정 판사 개인의 공으로 돌릴 수는 당연히 없는 겁니다. 예. 사법부의 판단을 이끈 것이 촛불이었고 또 투쟁이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이름을 칭송하는 게 100%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제가 조금 오버한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그 한정석 판사 이분한테는 마음껏 칭송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한국 법조계하고 언론계에서는 개인 신상에 제일 불리한 평판이 반기업적이다라는 평판이거든요. 이 평판이 한번 찍히면 붙으면 개인적인 불이익이 분명히 따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뭐 대법관까지 가지 않는다면 대부분 변호사로 변신을 해야 되고요. 변호사에게 제일 좋은 직장은 대형 로펌이죠. 근데 반기업적이라는 평판이 있으면 대형 로펌의 취직이 거의 안 됩니다. 대형 로펌의 최대 고객이 재벌이니까요. 언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반자한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뭐 반 그쪽 당 이런 인식이 있어도 언론인은 살아남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으로 진출을 하면서 민주당 쪽으로 가면 됩니다. 실제 그런 언론인들도 많고요. 근데 반기업적이라고 찍히면 경제부 출신으로는 은퇴 이후에 새 직장 갖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와 언론계처럼 은퇴 이후에 새로운 일을 일반적으로 갖는 직업분들은 반기업적이라는 딱지는 진짜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죠. 하물며 그게
이재용을 상대로 하는 일이었으면 더 어려웠을 거라고 봐야 합니다. 근데 물론 법리와 상식으로 보면 이재용 구속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이 일이 그토록 79년 동안 잘 안 이루어졌던 건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의원 판사요. 뭐 피의자의 주거 환경과 생활 환경을 고려하자. 네. 그러니까 이런 개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정석 판사 젊은 판사시던데요. 매우 용기 있고 훌륭한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박영수 특별검사 이번이 두 번째 영장재심사 도전이었는데 대기업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동훈 검사님. 또 특검 에이스 윤석열 검사. 뭐 저는 다 모르는 분들입니다만 에이스들이 대거 투입이 됐다고 하던데 이분들께도 정말 무한한 경의를 보냅니다. 사실은 저는 그 한동훈 검사라는 분을 전혀 모르지만 정말 별명이 대기업 저승사자였다면 그 딱지는 한동훈이라는 개인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딱지였을 거예요. 개인적인 손실도 엄청난 걸 감수해야 되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아직도 있는 거죠. 그리고 법정의하고 상식편에서 정말 용맹스럽게 싸워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높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실 79년 동안 삼성 총수 일가가 범죄는 정말 숱하게 저지르면서도 이 법망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관리의 삼성이라고 불렸던 정교한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 장악 능력 덕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삼성이 국정원보다 빠르다는 거요. 그리고 뭐 박강한 정보 수집력. 이 얘기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종합지에 있을 때 삼성 홍보팀에서 고작 제가 4년차인가 5년차 기자였는데도 제 이름, 고향, 취미 이런 걸 다 기록을 해 있다고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취미 분야가 불분명하다고 룸사롱을 좋아하시느냐 골프를 좋아하시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분류를 해서 아이고 세상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약점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고 좋겠네. 2005년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그 삼성이 정기적으로 검사들한테 떡값을 상납했지 않습니까? 검찰 조직에도 오랫동안 마술을 뻗친 거고요. 정치권에도 삼성 장악성이 있다는 건 뭐 더 이상 소문이 아니죠. 거의 팩트로 드러난 거고요. 그 2003년 시사저널 보도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재경부 고위관리가 정부 돈으로 서기관 시절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조깅을 하다가 한 중년 남자를 우연히 만났는데 이 남자가 그렇게 자기한테 잘했다는 거예요. 우연한 인연이 돼서 참 고마웠다 이랬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재경부 들어가 봤더니 이 사람이 삼성 직원이었고 자기를 관리하는 직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유학 갈 때 준비를 하고 우연을 가장해서 도왔다는 거죠. 그만큼 치밀하게 삼성이 사람을 관리했다는 겁니다. 기록을 보면 시민단체도 찝쩍거린 게 나옵니다. 2007년 비자금 사건 때 공개된 이건희 지시사항이라는 문건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건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여연대 같은 NGO에 대해서 우리를 타깃으로 해를 입히려는 부분 말고는 다른 것에 대해서 한 몇십억 정도 지원해보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물론 이게 안 통했으니까 참여연대가 지금까지 삼성 저격수 역할을 훌륭히 해왔겠지만 삼성이 하여튼 이 마술을 참여연대 같은 단체에도 뻗치려고 했었던 겁니다. 언론 장악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요 문건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건희가 한 말인데 한겨레 신문이 삼성에 대해서 악감정 가지고 쓴 기사를 전부 스크랩해서 다른 신문하고 보도한 걸 비교를 해서 한겨레에 보여줘라. 그리고 설명을 해준 다음에 이걸 근거로 광고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보라. 이게 이건희 지시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오너가 직접 한겨레 신문을 광고로 조정하라고 지시를 할 정도니 얼마나 현실 세계에서 언론사들이 삼성에게 휘둘려 왔겠습니까? 학계도 마찬가지고요. 요때 이건희 발언을 보면 교수들을 조장해서 LG를 공격하라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들도 동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사회 곳곳에 침투한 삼성이 이 위력 때문에 사실은 그 법적 구속을 총수 일가가 번번이 피해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08년 조준홍 특별검사는 이건희 범죄 사실이 중대한데 그런데도 개인적 탐욕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같은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희는 뭐 계급이 다른 사람입니까? 일반인들하고 다른 기준으로 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걸 특별검사가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한국은 삼성공화국이었던 거죠.
이 와중에서 79년 만에 이재용을 구속시킨 특검 개간은 정말 높이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엇보다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특검이 이 일을 해내면서 한국 사회가 80년 가까이 유지해온 불패의 신화, 삼성은 지지 않는다. 이걸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삼성이 그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왜 그렇게 꼼꼼한 네트워크 관리에 집중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삼성은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걸 아마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는요, 보험이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위험 관리라는 차원에서 다루는데요. 보험이 모든 위험에 대비하는 상품은 아니라고 규정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제학에서는 위험이라는 걸 강도와 빈도라는 두 기준을 적용을 해서 네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번. 강도가 매우 센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지면 피해가 무지하게 큰 거. 그리고 빈도도 잦은 거. 매우 자주 발생하는 위험. 요게 1번입니다. 2번은 피해는 매우 큰데 빈도는 그렇게 자주 안 발생하는 거. 3번. 피해는 별로 안 큰데 되게 자주 발생하는 거. 4번. 피해도 별로 안 크고 빈도도 그렇게 자주 발생하지 않는 거. 요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번 유형 같은 게 뭐냐면 습관적인 음주운전, 습관적 중앙선 침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운전 습관이 술만 마시면 음주운전을 해서 중앙선 침범을 한다. 이러면 빈도도 되게 자주 일어나고 사고도 되게 크게 나는 거죠. 1번의 경우입니다. 이러면 백발백중 큰 사고가 생기고 이 사고는 거의 사망사고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경제학에서는 보험을 가입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무조건 그 위험을 회피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술만 처먹으면 운전을 하는 사람은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는 게 대안이 아니고요. 어차피 그렇게 해봐야 죽으니까요. 보험이 아니고 음주운전 습관을 고쳐서 그 짓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2번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요. 3번 유형을 먼저 보면은요. 되게 자주 일어나는데 강도는 별로 안 센 경우. 이건 예를 들면 넘어져서 무릎 까지는 경우가 이런 겁니다. 설거지하다가 그릇 깨지는 경우 이런 거죠. 자주 일어나는데 뭐 일어난들 피해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피해가 그렇게 큰 건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도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보험 같은 어려운 상품 가입하지 말고요. 사전에 좀 조심하거나 아니면 사후에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 안 까지도록 조심하고요. 그래도 넘어져서 무릎 깨졌으면 이제 앞가짐기 바르고 끝내는 거죠. 4번 유형은 빈도도 별로 안 발생하고 강도도 안 센 거. 이건 뭐 접시물에 코 박는 경우 이런 경우죠. 이건 뭐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코 박아도 잠깐 숨 막혔다가 꺼내서 숨 쉬면 되니까요. 이런 위험은 그냥 무시하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보험은 어디에 등장을 하느냐? 2번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면 피해가 매우 큰데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 위험. 여기에 대비한 상품이 보험입니다. 피해가 치명적인데 자주 벌어지는 일은 아니니까 일일이 대비할 수는 없으므로 만일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삼성이 그 큰 보험금을 내고 법조, 언론, 정치권을 향해서 다양하게 보험을 들어놨는데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한 이유는 이런 거겠죠. 총수 구속이라는 위험은 매우 치명적이야. 하지만 그 위험이 그다지 자주 발생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보험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걸 겁니다. 그리고 삼성의 이 보험 시스템은 79년 동안 매우 훌륭하게 작동을 합니다. 실제로 이병철은 살아생전에 그 나쁜 짓을 많이 하고도 딱 2번 구속의 위협이 있었어요. 2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치명적인 위험이었겠죠. 그런데 삼성이 만들어 놓은 이 인적 네트워크 보험 시스템으로 벗어납니다. 이건희도 생전 딱 2번 구속 위협이 있었습니다. 역시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치명적인 위험이죠. 이것도 이건희는 사회에 구축해 놓은 보험의 힘으로 탈출을 합니다. 근데 삼성의 이런 보험 시스템이 훌륭히 작동을 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한국 재벌들의 고질적인 범죄 행위가 끝이 안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2위에서 10위권 재벌들 중에요. 구속된 경우가 꽤 있거든요. 예. 짧게지만 정몽구도 2번이나 구속이 됐어요. 총수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상식에는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예.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들이 반성을 합니다. 하기는. 근데 무슨 반성을 하느냐. 야, 나쁜 일을 했으니까 그 일을 반성하자. 이게 아니고요. 뭘 반성하냐면 왜 우리는 삼성처럼 훌륭한 보험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나. 이런 걸 반성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몽구를 구속해도요. 최태원을 구속해도 이재용을 구속해도
이재용이 저 보험 시스템으로 멀쩡하게 살아있는 한 나머지 재벌들도 폐악질을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애들도 우리도 삼성처럼 보험에 잘 가입하면 살아남을 수 있어. 어차피 이런 일은 자주 벌어지지 않잖아. 이런 의식이 확대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수십 년 동안 한국 기업의 시스템이 반칙, 범죄, 횡령, 폐악질 이런 걸로 점철이 되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마침내 삼성의 보험 시스템이 무너졌죠. 이러면 정말 큰 변화가 올 겁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삼성같이 훌륭한 보험 시스템을 갖춰도 처벌을 받는다. 이 인식이 확대된 거잖아요. 이러면 재벌의 구속이라는 위험이 제가 아까 4가지 유형 중에 2번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일어나면 피해가 큰 경우입니다. 이게 1번으로 바뀌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면 매우 자주 일어나는 위험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지르면은 갇힌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거죠. 술 먹고 음주운전하면은 사망사고 나는 것처럼. 이래서 이게 2번에서 1번으로 옮겨오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 1번은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주 일어나는 데다가 피해가 너무 크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행동이에요. 예. 즉 이재용이 구속되고 나면 재벌들은 알게 될 겁니다. 이걸 피하려고 보험에 가입하려고 난리를 치는 것보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그래서 보험에 기대는 것보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구속되지 않는 쪽이 훨씬 더 현명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모두가 다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용의 구속이 진짜 큰 역사의 진일보를 가져온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 보험 시스템이 무너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보험 시스템이 깨지고 투명한 경제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기를 원하면은요, 이재용 구속이 끝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이재용 구속은 보험 시스템에 균열을 냈을 뿐이지 시스템이 완전히 박살난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느냐? 1번, 우선 이재용이 지은 죄만큼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충분한 기간을 감옥에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2위에서 10위 재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마주할 위험의 강도가 정말 강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겁을 먹게 되죠. 금방 풀려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먼저 각인을 시켜야 돼요. 예. 또 하나 일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재벌 수사가 이재용의 구속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특검 연장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정치적인 관점을 잘 모르니까요. 근데 어떤 형태로건 롯데, SK, CJ, 현대차,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에 기생했던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하고 처벌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돼야 나머지 재벌들이 자기들이 저지르는 범죄가요 1번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강도는 세지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야. 요러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1위 되면은요,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감옥에 간다 이렇게 되면 습관적 음주운전하고 비슷해지면 음주운전을 하면 죽는다는 걸 알게 되면 보험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그만두는 일에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재벌 수사를 철저히 해서 나머지 재벌들도 전부 다 법적 심판을 받게 되면 재벌들이 아무리 무식한 또라이라도 지금부터는 검사, 기자, 정치인들한테 돈 먹이면서 보험질하는 게 대안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범죄를 안 저지르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제가 끝으로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은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런 언론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삼성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죠. 이거 여론재판 아니냐, 이건. 택시만 타도 온 국민이 전부 삼성 욕을 하는데 어떻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었냐,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정신 한참 못 차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재용 구속이 여론재판이었다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연히요. 그런데 100보를 양보해서 여론재판이었다고 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요. 삼성은 이걸 알아야 돼요.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기업이요, 도대체 80년 동안 뭔 짓을 했기에 이렇게 처참하게 국민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반성해야 됩니다. 왜 국민들이 이재용이 구속됐을 때 만세를 부르겠어요? 이걸 정말 삼성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국민들이 소비자인데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고 그 기업이 어떻게 성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삼성이 이재용이 구속된 것을 계기로 정말 바뀔 수 있는 계기를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은 오히려 저는 죽음의 길에서
살 유일한 활로를 찾았을지도 몰라요. 이 기회를 틈타서 제발 좀 정상적으로 경영하고요. 노동자와 소비자들을 좀 정상적으로 대하고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이재용 구속됐다고 이렇게 열광 안 하겠죠. 삼성이 지금까지 그따위로 국민 알기를 개차반 지금 해왔으니까 여론이 등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이 삼성을 비롯해서 다른 재벌들이 그 사고방식을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는 길이 그들에게도 최선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뭐 이재용 구속이라는 큰 산 하나를 넘었는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다른 재벌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도 이어져야 되고요. 이재용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충분한 대가를 치르도록 우리가 또 싸워야 됩니다. 예. 뭐 박근혜 구속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아직도 촉포를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토요일에 또 한번 이번에는 조금 기분 좋은 마음으로 광화문 집회에서 많은 분들과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화 변호사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대로 법리를 적용해서 형량을 따지면 한 20년형 나온다고 하는군요. 네. 예. 70대는데 이재용이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네. 아니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진짜 20년형이 나온다. 그러면 이재용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럼 뭐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생존을 위해서 변신을 해야죠. 지금 그 변신이 수십 년째 너무 지체돼 와서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네. 이부진한테 넘어가는 건 아닙니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건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이재용이 아니라 이부진이나 이서연으로 권력이 이동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예. 그런데 삼성이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한다면 정말로 이 크나큰 큰 일을 맞아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결과가 되겠죠. 이재용의 삼성이 아니라 이부진의 삼성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다시 멸망의 길로 가는 건데요. 그런 일을 삼성이 획득한다면 또다시 이부진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부를 지금까지 불려왔고 이부진이 해왔던 폐악질은 무엇이며 하는 모든 것들을 걸고 시민사회와 일전을 벌여야 될 겁니다. 예. 그 일을 삼성이 선택을 한다면 그건 정말 빠가사리인 거죠. 그렇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빠가사리. 참 너무 상큼한 표현입니다. 예.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는데요. 삼성의 간부들 뒤에서 웃는 거 다 압니다라고 썼는데 맞는 말이죠? 김용민 PD님께서는 어떤 관점에서 하신 얘기인가요? 통상 이런 직장은 다 그래요. 감으로 그냥 찍은 건데. 아니, 저는 우선 이런 면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넘어오는 시기에 지금 사실은 뭐 최지성이나 이런 사람들을 2인자, 3인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멤버들은 언젠가 물갈이가 되게 돼 있는 멤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의 사람으로 다 물갈이를 이재용이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생명이 상당 기간 연장이 됐다고 봐야죠.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 내심으로 환호성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다른 관점이긴 하지만 삼성 구성원들 사이에서요. 언론이 왜곡 보도를 해서 그렇지 이재용이 삼성을 이끌고 나갈 제목이 아니라는 건 삼성 구성원들도 저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도 아마 삼성의 변화를 스스로 기대하는 내부 젊은 구성원들이 없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뭐 삼성은 여러 면에서 정말 큰 중요한 계기를 맞았고 잘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유행어가 있습니다.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자, 이원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4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경제 저널리스트 이한배의 경제 이속살 한 주간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경제 이속살은 매일 아침 김용민 브리핑 1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